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능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이스라엘 상황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의 시큐리티 뉴스에서도 알려드렸듯이 우크라이나가 대량의 미사일을 동원해서 크림반도를 그냥 박살을 냈죠. 그런데 이에 질세라 러시아도 또 보복, 또 우크라이나도 보복. 그런데 최근의 양상은 서로 간에 장거리 타격전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공격하는 이 자산들과 우크라이나가 활용하는 자산들의 가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길게 가면 오히려 러시아가 더 힘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륙의 여러 곳을 타격했는데 또 어떤 전과를 올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사흘간의 전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1050명, 990명, 640명의 러시아군을 사상시켰다 라고 발표를 했고, 전차는 12대, 24대, 11대 격파, 장갑차는 19대, 28대, 25대 격파, 차량은 57대, 63대, 47대 격파, 특수장비는 19대, 10대, 7대 격파, 야포는 36문, 44문, 22문 격파, 무인항공기는 75대, 47대, 29대 격추, 미사일은 39발, 그리고 일요일은 하루 쉬고요. 그 다음 월요일은 18발 요격했다 라고 전과 발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총 60표의 교전을 했고 적의 공습이 매우 극심하다. 그래서 지난 주말간에 이렇게 39발을 요격했으니까 더 많은 미사일이 날아왔다라는 말이 되겠죠. 또 어제는 18발 요격했으니까 더 많은 미사일 날아왔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는 맞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적의 공습이 매우 극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크라이나 즉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했어요. 러시아는 지난 일주일간 미사일 190발을 쏘았고 드론 샤히드 136 드론입니다. 드론 140발을 날렸고, 그리고 유도 폭탄, 활공 유도 폭탄 700발을 투발했다 라고 밝혔어요. 이 중에서 이제 미사일이나 드론은 상당수 요격했지만 활공 유도 폭탄은 대부분 국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인데 다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치명적이죠. 러시아는 24일, 25일 이 폭격기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습을 감행했는데 24일 밤에서 25일 새벽에 들어가는 이 야간 시간에 이제 공격을 한 겁니다. 이날 29발의 KH-101 미사일을 쐈고,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는 18발 이렇게 요격을 했고요. 그리고 샤이드 136 드론 41대를 날렸고, 그 중에서 25대를 요격했다라고 우크라이나군이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 하원 외교위가 밝혔는데 우크라이나 지원 법안이 부활절 이후에 상정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활절이 3월 31일이죠. 그 이후에 즉 4월 초가 되면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법안이 상정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존슨 하원 의장이 드디어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원안처럼 610억 달러를 전체 무상 지원하는 거 이건 아니고 상당액이 차관으로 전용되어서 지원 그리고 빌려주는 이런 쪽으로 해서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원래 작년 10월 1일부터 집행되었어야 할 돈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이미 6개월, 4월 달 들어가서 저 법안을 심의를 하면 6개월이나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직권으로 준다라고 하는 50억 달러 해서 합하면 660억 달러인데 이게 1년 동안 집행되어야 할 것이 지난 6개월 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나머지 6개월에 거의 돈 폭탄이 쏟아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의 그런 무기와 자원을 지원받지 않을까. 물론 이게 상당수가 또 차관도 들어가겠지만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비리, 부패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큰 힘이 될 텐데 모쪼록 돈을 떼먹는다든지 이렇게 착복한다든지 이런 자들이 없이 깨끗하게 전선으로 투입되는 그런 자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의 점령지 철도,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자포리자에서부터 헤르손으로 해서 크림반도 북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철도선을 완공했다. 그것도 이제 해안을 따라서 들어가는 철도선이다
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거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극히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그 철도 주변에 방공망이 갖춰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철도가 자포리자 남부, 헤르손 남부 뭐 이런 쪽에 있다 보니까 전선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포병의 사거리 내에 들어간다. 이를테면 GMLRS 같은 뭐 이런 것들의 사거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위험하다. 그리고 또 크림반도도 아니고 자포리자, 헤르손 이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특수부대의 사보타주에 아주 취약하다. 그러니까 뭐 자랑할 건 못 된다라고 폄하를 좀 했고요. 자, 파블류크 우크라이나가 시리스키 지상군 작전 사령관을 총참모장으로 승진시키고 이제 대장이 되었어요. 상장이었다가 그리고는 이 파블류크라는 사람을 중장, 그러니까 이 사람은 3스타 중장이에요. 그리고 과거 러시아 계통의 2스타 중장, 그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나토식으로 3스타 중장입니다. 이 파블류크가 지상군 사령관이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모병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병이 감소하면 이건 러시아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요 좀 모병에 능동적으로 좀 지원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파블류크 중장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방위군 출신인데 영토방위군 사령관이었다가 이 전쟁하면서 키우 방어 사령관이 됐어요.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이 굉장히 신임하는 사람이 되겠죠. 특히나 이 전시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젤렌스키 대통령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이제 이런 사람이 지상군 사령관이 되었고 이 사람이 좀 더 많이 지원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폴란드는 러시아의 미사일 영공 침범에 항의했습니다. 그래서 진상조사에 착수했는데 러시아가 3월 24일 날 29발의 미사일을 쏘는 와중에 그 중에 한 발이 벨라루스 쪽에서 이렇게 날렸는데 직선으로 쭉 내려오다가 갑자기 한번 꺾었어요. 꺾어서 폴란드 쪽으로 들어가서 39초간 폴란드 영공을 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F-16 전투기가 여객하를 떴고 그것을 이제 다시 여객하를 뜨니까 다시 꺾어서 이 우크라이나 쪽으로 들어가서 리비우 쪽을 공격했다라는 건데 이게 애초에 경로 설정을 웨이포인트를 저런 식으로 찍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제 폴란드는 여기에 대해서 항의 차원에서 이 대사 조치하고 하는 조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F-16이 떴으면 암람 미사일로 그냥 격추시켜 버렸으면 어땠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폴란드 기자들도 그렇게 또 질문했겠죠. 왜 격추 안 시켰냐? 우리 영공으로 들어왔는데 F-16이 떴는데 그래서 이 격추를 시키면 우리 마을 민가 지역 상공을 날아갔기 때문에 우리 민가의 잔해가 떨어질 것 같아서 격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이 지역 전체가 민가는 아니었겠죠. 조금 궁색한 변명이 아닐까. 그냥 격추시켜버렸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백악관, 즉 이 해리스 부통령은 모스크바 콘서트홀의 그 테러 사건은 조사해보니까 우크라이나와 무관하다. 그래서 엉뚱한데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그런 명분으로 삼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크라이나가 드니프로 댐 공격받았죠. 그래서 발전 용량이 50%나 다운됐다. 수리에 몇 달 걸린다라는 건데, 자, 여기 이제 발전기가 공격을 받았답니다. 미사일에 의해. 뭐 전체가 다, 발전기 전체가 다 공격받은 거 아니고, 일부 발전기가 이렇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이 발전 용량은 50%가 다운돼 버렸다. 당연히 고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붕괴 위험은 없다라고 하는 게 다행입니다. 헝가리의 언론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헝가리 정부는 러시아 편이지만 언론들이 다 정부 편은 아니겠죠. 헝가리 언론은 오스트리아에만 러시아 스파이 100명 이상이 활동한다. 유럽 전역에 러시아 스파이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오스트리아에 국제기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만 100명 이상이 활동하니까 우리 유럽이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개념 있는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는데요. 북부 노스가자 지역은 전투와 폭격 뭐 많이 벌어지고 있고 중부 조금 그리고 남부 여기 이제 라파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했네요. 그러면서 이 칸 유니스 지역에서 병사 한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적 전사자는 251명이 됐고, 이스라엘이 공개적으로 제안했어요. 하마스에게 인질 40명과 이스라엘군이 잡은 이 하마스로 추정되는 이 수감자들이 있죠. 800명, 그러니까 20대 1로 그 비율로 교환하자, 이렇게 공식 제안했는데 아직 하마스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사드와 신베트 국장들이 더 넓은 권한 없이는 이제는 협상장 안 간다. 지난주에 카타르에 갔죠. 카타르에 가서 협상하고 있는데 네타냐후 총리가 잠깐 스톱, 협상 스톱 이렇게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타르에 가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폼 잡으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잠깐 스톱, 철수 이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냥 세면 구겨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권 안 주고 무슨 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수하라, 협상 안 돼,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는 협상장 안 간다 라고 불만을 토로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금 이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미친놈이 아니라면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 민주당, 미국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 10월 7일 날 이스라엘이 불행한 일을 당한 건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가자지구를 공격할 이런 권리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니 우리 국민이 이런 식으로 죽었어 가만히 있겠어? 그래서 당연히 미친놈 아니라면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작전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제 마음도 사실은 이렇습니다. 자, 해리스 부통령은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공할 경우 그 어떤 옵션도 배제 안 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제재하고 하는 이런 것까지 배제 안 한다 라고 지금 강경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요. 헤즈볼라, 레바논의 이 남부에 있는 헤즈볼라들이죠. 25일 새벽에 국경의 이스라엘군 주둔지에 포격을 해서 막사를 무너뜨리는 등 큰 전과를 올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지역에 뭐 그런 이 포격이나 이런 게 있었다라는 정보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군은 칸 유니스의 알 아말 병원에 또 하마스들이 또 이 진을 친 겁니다. 여기 이 병원의 은신처를 급습했고 소탕 작전 중이다 라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이 북쪽 노스가자에 있는 최대 규모의 병원인 알시파, 여기를 급습했고, 여기에 아주 많은 수의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최고위층, 고위층들을 많이 체포를 했고 항복을 받았고 650명 이상의 하마스들을 체포를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이 남부 지역에 있는 이 알 아말 병원에 또 들어가서 여기서 또 이제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민간인들만 있으면, 많이 있으면 거기 민간인들을 인질 방패 삼아서 이런 식으로 진을 치고 있는데, 이걸 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이 알 아말 병원을 급습해서 소탕 작전을 한다. 이거 가지고 또 이제 하마스들은 선전하겠죠. 이스라엘군이 이 환자들이 있는 이 병원을 또 공격하고 있다. 또 그래서 이게 또 좌파 PC들이, 전 세계에 있는 좌파 PC들이 또 그런 식으로 또 부하내동을 하겠죠. 산지구의 라멜라, 제닌, 헤브론 일대에서 이스라엘군이 대규모 체포작전에 들어갔다라는 정보도 있고, 요르단 수도에서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는데 요르단 국왕이 이걸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 진압해버렸다고 합니다. 강제 진압. 이 시위대는 텔아비브를 폭격해라 라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요르단은 친미 친서방 국가죠. 그래서 그냥 군대를 동원해서 강제 진압해버렸다 라는 거고, 후티는 중국 소유 유조선에 대함 탄도미사일 5발을 쏘았답니다. 그 중에 한 발이 명중했대요. 자, 이건데 굉장히 커 보이는 배죠. 이 배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시 빈배였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원유가 가득 실려 있었다면 뭐 바다에 굉장히 큰 어떤 그 환경 재앙이 일어날 뻔했는데, 빈배여서 환경적으로 큰 데미지는 없었고, 그러면서 또 빈배다 보니까 이 배 자체도 침몰하는 그 정도까지는 안 갔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배인데, 중국하고 후티하고는 사실은 같은 편 아닙니까? 이른바 팀킬 한 거죠. 그래서 중국과 후티가 지난 2주 전쯤에 우리 서로 건드리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2주일 만에 후티가 누가 봐도 실수겠죠. 중국 배를 공격해서 맞아버렸다. 한 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팀킬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서 뭐 사람이 안 죽었기 때문에 요건 제가 당당하게 고소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난주부터 장거리 타격 자산을 총동원해 상대방의 주요 국가 인프라 시설들을 파괴하는 무차별 타격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울리고 있고 러시아의 내륙 대도시 공업지대와 에너지 인프라에서도 폭발과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주말 대규모 폭격기와 전투기, 샤히드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으며 우크라이나 역시 이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후방 지역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실시했다고 현지 워싱턴 소식통들이 3월 25일 리포트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공습은 24일과 25일에도 계속됐는데요. 서쪽을 제외한 거의 모든 방향에서 미사일이 날아왔고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드니프로페트롭스크, 미콜라이우, 수미, 볼린, 리비우, 오데사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이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습이 끝난 직후 미사일이 날아온 북쪽과 동쪽, 남쪽으로 대량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해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의 군사시설과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1단의 드론과 넵튠 개조 장거리 순항미사일들이 크림반도 서부 노브체르네 일대의 러시아 흑해 함대 고속정 기지를 강타했고 기지 중 고속정 부두로 사용되는 17번과 19번 부두에서 폭발과 검은 연기가 식별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남부 로스토프주에 있는 러시아 남서부 최대 규모의 화력발전소인 노보체르카스크 발전소에 다량의 자폭 드론이 쇄도해 연쇄 폭발이 식별되었는데요. 8개의 발전기 가운데 2개가 완파됐고 공습 여파로 나머지 발전기들도 가동을 잠정 중단해 로스토프 일대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약 200km 떨어진 라잔의 정유소도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자폭 드론 공격을 받았는데요. 지난 3월 13일의 공습 당시 파괴된 정유탑 외에 또 다른 정유탑들이 파괴되면서 러시아 최대 정유소 중 하나인 라잔 정유소는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공격은 국경에서 800km 이상 떨어진 니즈니 노브고로드 지역에서도 보고됐습니다. 현지 소식통들에 의하면 최소 5대의 자폭 드론이 도심 상공에서 관측되었고 러시아 군용 소형 FPV 드론을 납품하는 니즈니 노브고로드 LLC PRK 공장이 드론 공격에 피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대방을 겨냥한 양측의 파상 공세는 투입 비용과 성과를 비교했을 때 염가형 자폭 드론을 사용하는 우크라이나가 더 높은 효율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거리 타격전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은 물론 푸틴 대통령의 리더십에도 심각한 손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서로 간에 장거리 공격전을 벌이고 있어요. 물론 전방에 전선에서도 아까 전과에서 보셨듯이 하루에 1000명씩 사상을 당하는 이런 전투가 벌어지고 있지만 그 후방 중심을 향해서도 이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대로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그 공격하는 자산들이 조금 달라요. 러시아는 미사일들을 쏘죠. 순항미사일. 이 순항미사일 미국의 물가, 미국 무기 동종이라고 하면은 토마호크. 그런데 토마호크가 한 150만 달러 정도 하죠. 초기형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러시아는 물가 사이가 좀 더 싸다 쳐도 그래도 한 10억은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드론을 날려서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되면 누가 유리하냐? 자, 이건 거죠. 그래서 여기 화력발전소, 러시아 남부의 최대 화력발전소인데 여기에 이렇게 피격되는 소리, 엄청나게 지금 꽝 하죠. 동영상 보시면서 또 여기는 이 라잔의 정유소로 돌입하는 우크라이나의 무긴 5 자폭 드론인데, 자, 이 비행기가 드론이 날아갑니다. 가는데 그 아래에 이미 화염이 잔뜩 깔려 있어요. 이 말은 여러 대가 와서 지금 때리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보이는 이 드론은 여러 대 중에 거의 막판에 지금 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거의 수직으로 낙하해서 정유탑을 꽂아버리는데, 저렇게 정확하게 정유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가까운 데서 조종하는 오퍼레이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노보고로드 드론 공장 피격, 뭐 여기도 뭐 꽝! 하는 소리와 함께 피격당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들이 전선과 가까운 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일단, 여기는 좀 가깝죠. 해군기지. 세바스토폴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이 크림반도에서도 튀어나온 반도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 고속정 기지를 타격해서 고속정 매척이 부서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발전소, 파괴를 했죠. 이 남부 지역의 전력을 담당하는 발전소인데 이게 지금 뭐 세게 부서졌어요. 라잔 정유소, 최대의 정유소 중 하나인데 뭐 이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소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영 정유소 중에서 이게 지금 파괴됐어요. 그리고 드론 공장 여기도 국경에서 800km인데 파괴됐어요. 그래서 무긴5 아까 이게 파괴를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1년에 200만 대의 각종 드론을 생산하는 체제로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200만 대 중에서 10,000대만 이 정도 드론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27대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200만 대 중에서 100분의 1인 2만 대를 이런 거로 만들면 하루에 54대로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어요. 이게 지속적으로 1년 동안 이어지면 하루에 54대씩 이런 거 날아와서 러시아 여기저기 계속 때리면 야, 러시아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610억 달러 여태까지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허덕허덕거리는 게 작년 10월부터 집행되어야 할 미국의 2024 회계연도 지원 금액이 아직까지 지원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포탄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금까지 허덕거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정도면 선전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산이 이제 4월 초부터 확 풀리기 시작하면 러시아가 또다시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이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면 나는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한다라고 하는데 모쪼록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실은 뭐 조금 서로 간에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을 풀 수 있는 획기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좀 해서 지원을 계속 받는 그런 우크라이나가 되어서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면 결국 많이 가진 자가 불리하죠. 국민소득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한 4배 정도 되니까 많이 가졌죠. 많이 가진 자가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